아무것도 모르는 21살 나이에 학전에서 무대가 주는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이 상과 모든 영광을 학전과 김민기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의 노래엔 어떤 고결함과 숭고함이 느껴진다.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쓴 노래엔 사랑이란 가사가 없다. 노랫말엔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었다. 이 말들은 배우 조승우 씨와 가수 권진원 씨가 김민기 씨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1991년 문을 열어 34년간 총 259개의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했던 예술인들의 못자리 학전이 올해 3월 15일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 시대에 겸손이란 덕목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스스로는 뒷자리를 자처했던 학전의 대표 김민기의 삶은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합니다. 호우 시절 두 남자도 잠시 다른 이야기를 미루고 학전 그리고 김민기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크나와 원우 씨가 닮고 싶은 어른 김민기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 씨입니다. 저희가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김민기 선생님에 음.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게 됐는데 네.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원우 씨가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1991년에 이제 대학로에서 개관했던 학전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학전 블루죠. 그쵸. 학전 블루가 1991년에 개관을 하고 그리고 2024년 네. 3월 15일에 폐관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총 34년 정도 와. 네. 네. 만 33년 딱 3월 15일에 개관해서 3월 15일에 네네네네. 폐관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극장 학전이 문을 닫는 거는 단순히 그냥 공연장 하나의 그쵸. 어떤 폐관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학전의 대표 그리고 예술인 김민기 네. 더불어 저는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네. 어른 음. 김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저희 두 사람이 종의 헌사 같은 헌정 방송을 좀 그쵸. 해보고자 합니다. 조크나 셰프님이 저한테 그거 혹시 봤니?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김민기 선생님의 그 이제 지난 5월 초에 그 SBS에서 맞아요. 방영됐었던 네. 뒷것 김민기 그리고 네. 학전인가요?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였나요? 뭐 뒷것 김민기라고 네.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3부작 다큐멘터리를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제가 돌아가서 부랴부랴 그걸 본 건데 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묵직하죠. 그 내용도 좋았지만 네. 저의 어린 시절로 또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기대되네요. 줬고 네. 그 옛날 자료 화면들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라 파도가. 말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을 표현할 깜냥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3시간 남짓한 컨텐츠를 보는 동안에 이게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하면서 약간 비슷한 네. 감정 저도 느꼈어요. 이거 좀 한 10부작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제가 김민기 선생님의 어떤 경력? 네. 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조금 네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 1951년생이시고 네. 학력은 경기고 서울대. 네. 저희 아버지 뻘이네요. 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코스 완전 KS를 그렇죠. 네. 완전히 거치신 분인데 서울대 서울대학교 어디죠? 미대입니다. 미대. 회화과를 전공하셨고 네. 1971년에 이분이 이제 솔로 1집을 냅니다. 네. 그리고 75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이 처음에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네. 그때 김민기의 노래들이 대학생들한테 많이 불리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음. 그 당시에 김민기 솔로 1집에 수록됐던 그 아침 이슬이 네. 금지곡으로 지정되고 네. 동시에 솔로 1집도 판매 금지 조치를 받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김민기 선생님이 제재를 받냐면 네.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까지 공식적으로 발매된 김민기의 앨범은 솔로 1집이 유일해요. 네. 뭐 공식적으로 네. 음악 활동을 안 하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김민기 선생님은 계속해서 요시찰 대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그를 조명했던 우리가 그 저랑 원우 씨가 말씀드렸던 SBS 다큐 뒷것 김민기에 따르면 네. 김민기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의 노래가 운동권과 국민들에게 힘이 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정부 스스로가 권력자들 스스로가 스스로 좀 부끄럽거나 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추정되죠. 그래서 더더욱 폭압적인 좀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웃으면서 들을 얘기는 아닌데. 네. 네. 당시에 김민기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가명을 써서 네네네. 곡 작업을 좀 진행도 하셨고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었지만 그 노래들이 계속 금지곡 판정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음반 판매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결국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막노동이나 공장 취업 등으로 네. 뭐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네,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한 다큐 뒷것 김민기에서는 이 당시에 김민기 씨가 공장에 취업해서 일하면서 만들었던 앨범인 네. 공장의 불빛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네. 상세하게 그 2부에서 다루고 있죠. 네. 사실 뭐 2부도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봤는데 네. 네. 그러다가 김민기 선생님께서 세상에 다시 등장하신 게 이제 91년에 학전을 개관하면서 네. 브라운관에 일단 나타나죠. 그리고 그 공연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네. 이때부터 그는 학전이라는 공연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극단 학전을 창단해서요. 네. 여러 뮤지컬과 공연들을 제작했습니다. 학전을 거친 인물들은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납니다. 네, 네. 뭐 제가 정말 엄청납니다.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것도 많이 줄였거든요. 네. 네. 근데 강신일 선생님, 네. 제일 먼저 나오군요. 네. 네. 가나다 순으로 하긴 했어요. 네. 맨 첫 번째는 네. 강실 선생님. 강신일 선생님, 그리고 설경구, 네. 김윤석, 황정민, 조승우, 장현성, 이정은, 오지혜, 안내상, 김희원, 박명훈, 배성우, 김원혜, 이종혁, 신성록, 김무열, 전배수, 박혁권, 방은진, 김대명, 김희열아, 이문식, 유선, 서영희, 이선빈. 이게 엄청 많이 줄였거든요. 진짜 많이 줄인 거죠. 네. 이런 배우들에다 네. 학전에서 공연한 가수는 여행 스케치, 이거 뭐 김광석, 네. 윤도현, 나윤선, 강산해, 들국화, 박학기, 동물원, 노차사. 뭐 공연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헤아릴 수가 없고요. 네. 그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네. 김광석의 인생 이야기 뭐 다시 부르기 해서 라이브 앨범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소극장 천회 공연한 것 때문에 그걸 이제 네. 녹음으로 기념해서. 바로 떠서 라이브 앨범을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네. 들었고 아직도 집에 그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때 공연했었던 그 장소가 바로 학전이죠. 그렇죠. 천회 라이브를 했던 공간이. 그 음반 안에 네, 시황이 녹음되어 있는 그 공연이 진행된 공간이 맞습니다. 학전이기도 하고 혹시 김광석 씨 공연을 실제로 보신 적은? 저는 그때는 네.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렇죠. 알게 됐고 사실 저희 세대는 네, 그렇죠. 네. 네네. 저희한테는 조금 위에 맞아요. 연배였는데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김광석 씨 노래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하네요, 저랑. 네, 엄청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유년 시절에 김광석이라는 코드로 김민기 선생님이 저에게는 좀 접점이 시작됐던 거죠. 어허. 그래서 뭐 김민기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뭐 제가 이력으로 잠깐 이렇게 네. 말씀드렸지만 네. 다큐 3부작에 상당히 자세하게 맞아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았고, 네,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강신일 선생님 얘기를 한 게, 또 저는 강신일 선생님은 연우 무대 그 출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배우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학전에서 총무하셨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사물을 보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맞아요. 야, 정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봤던 기억이 나요. 원우 씨는 학전에서 공연 보셨던 기억은 나나요? 있죠. 저도 있고 뭐 일단은 김광석 씨 얘기부터 하면 저도 김광석 씨 라이브 공연을 한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공연을 조금씩 보러 다니기 시작했었던 시기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신인 가수 박정현의 공연을 저는 학전 극장에서 너무 봤었어요. 좋은 데서 보셨네요. 네.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1집 앨범을 내고 데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하이텔 박정현 팬클럽 그 소모임 회원이었거든요. 참 팬클럽 많이 했어. 네, 그래서 그거에 가입해서 공동 구매 같은 걸 한 거예요. 티켓을. 우와. 신인 가수니까 조금 이제 표도 좀 빨리 저렴하게. 네, 좀 저렴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뭉탱이 표를 팔아주는 거죠. 네. 그 박정현 표가 안 팔리던 그러니까 신인 가수니까. 그렇죠. 혹시 시삽이라는 단어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팬클럽 시삽님한테 이제 제가 현금을 주고 그 티켓을 받아서
공연을 봤었어요. 저희 누나랑 둘이서. 시삽이 일종의 카페지기 같은 건가요? 카페 그쵸 네, 그쵸. 네. 예, 그 뭐 모임장 카페, 같은 거요. 카페지기도 잘 못 알아듣겠구나 요즘 분들은. 그래서 그 모임장 총대요 네, 총대. 네. 그때의 학전의 그 위치는 뭐 지금도 너무 그대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학로를 좀 자주 가다 보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뭐 네, 보러 자주 가서 많이 보시죠. 네. 그 자주 가지만 여전히 그 장소에 이제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학전 극장이. 그랬던 90년대 후반 그 무렵에 90년대 중후반에 저의 기억에서 김광석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항상 어딘가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면 1000회를 한다는 게 그렇죠. 생각해보면 진짜 거의 맨날 한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대학로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이 있다. 제가 정말 서울에서 뭐 거의 평생을 살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여럿 있지만 대학로 해화역 그 주변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공간이 되게 된 큰 이유를 차지하는 곳 중에 하나가 사실 학전인 거죠. 90년대의 번화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압구정 로데오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해화의 대학로 네. 그리고 그 대학로에서도 마로니에 공원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은 여러 공연장이 있지만 네. 뭐 단연 학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전에서 공연을 많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학전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그렇죠. 들었던 그래서 그 공간이죠. 학전 있고 뭐 수많은 공연장들이 있고 네. 또 그 주변 어딘가에 가면 이제 라이브 재즈 클럽 1000년 동안도라는 아, 데가 맞죠. 또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였는지는 모르지만 또 거기 해화역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고 지금 SJA라고 맞습니다. 아마 이름 네. 바뀌었을 텐데 제가 또 거기에 또 막 되게 관심이 많았던 때도 아. 있었고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일까 막 뭐 정원영 씨가 뭐 한상원 씨가 맞아요. 네. 뭐 교수님을 한다고 하는 네. 것 같던데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고 너무 많은 기억이 나요. 뭐 바로크 레코드라고 하는 또 레코드샵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몇 시간 동안 음반 구경을 했었던 중학생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항림다방도 뭐 그쵸. 빼놓을 수 없죠. 네. 항림다방은 지금도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전극장하고 네.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쌍두마차처럼 그렇죠. 해화역의 그 뭐랄까요 흐름을 전통을 지탱하던 공간인데 항림다방이 이제 혼자 남아 있네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굉장히 힙하고 선망의 공간이었는데 그렇죠. 어느덧 지금은 뭔가 되게 전통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게 물론 뭐 그게 당연한 겁니다만 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를 정말 엄청난 이번 거죠. 다큐를 보면서도 좀 생각을 했었고 네. 그들 스스로가 다 장인이구나. 뭐 장인이 별게 아니다. 네. 그 장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음. 세월을 버티는 사람들이 장인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좀 아스라히 저희의 어떤 학전과 대학로에 대한 추억들을 좀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네. 뭐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죠. 네. 원우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뭐 퀄리티가 너무 높은 다큐멘터리예요. 작품 자체가 완성도가 너무 네. 높고 재밌게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네. 그 흐름도 3부작으로 딱 구성해서 네. 이제 뭐 황정민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우리 모든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얼굴로 시작해서 뭐 여러 익숙한 이름들과 얼굴들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민기 선생님이 어린이 뮤지컬 하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선빈 씨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완전 그렇죠. 대세 배우인데 이렇게, 얼마 안 된 네. 이제 막 힙한 떠오르고 있는 그 라이징 스타죠. 라이징 스타에까지 이게 김민기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네. 정말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향력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내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조지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1편을 우연히 봤어요. 네. 그 TV를 돌리다가 1부가 재방송하는 걸 제가 우연히 접했거든요. 네. TV로 보셨군요. TV로 처음에. 근데 중간쯤부터 봤는데 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1부가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그 강신일 선생님께서 총무를 네. 하시면서 네. 일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들에게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정산을 잘 해주는 네. 그런 어떤 극단의 최초의 모습, 그쵸. 90년대 그렇죠. 그 모습을 구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강신일 선생님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정말 못하고 있었던 네. 시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근데 야 예술하면서 무슨 뭐 돈을 버냐.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뭐 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네.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근데 그때 제가 김민기 대표 본인이 배우들보다 수입이 적고 네.
그럴 때 이제 물론 뭐 미화된 부분도 있고 좀 좋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서 네. 이번 달에도 여러분이 저를 이겼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대표보다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서 기뻐하셨다라는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반드시 봐야겠다 네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웨이브로 봤는데 네, OTT로. 예, 그 광고가 없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끊기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1, 2, 3편을 다시 쭉 봤던 한 호흡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인상적인 데가 그럼 1부이셨고. 예, 1부가 워낙 셌고요. 물론 1부, 2부, 3부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1부는 연극과 네. 뭐 뮤지컬, 연극, 일단 극단 학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심적이고요. 네. 2부는 음악인 김민기에 대한 삶, 네. 그리고 어떤 시대에 대한 시대에 이야기. 대한 이야기. 그리고 3부는 김민기가 다시 학전에서 추구했었던 또 다른 작품들, 뭐 어린이 공연 같은 아,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피날레를 만들어 가는데 그 서사 구조도 참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든 명품 다큐예요. 기승전결을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 있게 잘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 물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분들 각 스스로가 다 기꺼이 김민기에 관련된 일을 그렇죠. 나서겠다라고 하는 정말 발벗고 나선다는 그 텐션이 느껴지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김민기에 대해서 그 접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돼요. 컨텐츠를 보면.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그 제자를 잘 이렇게 양성하지 못하면 맞아요. 나중에 논문 인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엄청난 업적을 나름대로 한 건데도 좀 이렇게 묻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와, 우리 김민기 선생님은 그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되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느껴졌던 또 제가 어린 시절의 감상으로도 기억을 해보면 사실은 학전에 그때 다 같이 어려울 때라서 그런 건데 네. 학전 극단에 들어간다든지 거기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등용문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같은 거였어요. 사실 맞아요. 그 네. 바닥에서는. 왜냐하면 또 이제 저도 이번에 더 잘 알게 됐지만 정산도 제대로 하는 그렇죠. 해주는 네, 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기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의 뭐 예술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산하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서양식 미국식 그 계약 시스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는 그 당시 공연 문학에서는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대단한 거였을 거죠.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호시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됐었던 막 거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많은 몰락이나 뭐 그 사람들의 뭐 그분들의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알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씁쓸하게 조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김민기 선생님의 경우에는 참 오히려 파면 팔수록 더 파파미 미담이 나오는 이런 참 또 경우가 나와서 요새 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고 하는 그 말들이 더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원우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끼 있는 사람은 이제 뭐 막 앞에 나선다거나 네네네. 특히 뭐 예술적인 끼가 있으면 뭔가 막 뭐 이렇게 무대 체질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네네네. 사람. 그런데 김민기 선생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하지만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었고 네. 그걸 이제 끝까지 막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떤 작품 생활을 보면 작품 이력을 보면 이건 거의 천재가 아닌가. 천재죠. 네, 김민기. 그러니까 사실 네. 천재라는 표현을 하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평가하는 것 같아서. 평가도 평가지만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뭔가 탐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중단해 버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천재니까. 어떤 그의 모든 과정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기는 진짜 천재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네.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술인의 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고정관념을 또 전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다큐에 천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송창식 선생님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송창식 진짜 천재인데 그렇죠. 그분이 막 김민기 맞아요. 천재인 것 같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되게 좀 쿨하게 얘기하시죠. 천재인 것 같아. 얘기하고 보니까 김민기가 천재네. 약간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송창식 선생님의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음악들이 다 좀 번안곡 위주가 많았고 네. 가요들이. 그런데 송창식
또 예를 들어 사랑이야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와 정말 아름다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쓰신 송창식 씨가 김민기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코멘트를 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말과 네. 이렇게 그 음악이 붙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없으니 그때는 더더욱 없을 때였는데 김민기는 그거를 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았었다. 사실 최근에도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 중에 장기하 씨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그렇죠.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든 가사를 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만 한다든지 우리나라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박자를 이렇게 좀 찾아낸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 세대가 뭐 송창식, 김민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런 거를 사실 우리는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저는 지하철 1호선 뮤지컬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처음 몇 사실 번을 했는데. 되게 아쉬워요. 네. 1000몇 번이 아니라 4000 몇 회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4000회를 넘게 했는데 네. 지하철 1호선도 역시 번안 뮤지컬이죠. 독일의 뮤지컬을 네. 번안해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네. 공연을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네. 이 지하철 1호선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원작자인 그 폴커 루드비히 씨랑 네. 작곡자인 비르거 하이만 씨로부터 지하철 1호선은 학전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저작권료를 전액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 1호선을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원작자에게 독자성을 인정받아서 저작권료를 전액 면제받은 거는 한국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우 씨가 김민기 천재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봐도 뭐 예술의 각 영역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적 대인의 풍모까지 그렇죠. 그야말로 갖추고 있다는 게 약간 진짜. 정말 육각형 네. 인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